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어. 이로써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웃나라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나라이자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나라, 바로 일본이야. 먼 나라 이웃나라. 20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를 손꼽으면 미국과 구소련, 도이칠란트, 그리고 일본, 이렇게 네 나라를 들 수 있어. 미국은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정치 무대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던 국가였으나 무궁무진한 지어자원과 진취적인 개척 정신으로 무서운 성장을 거듭했고, 제1차 세계대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 정치의 중앙 무대로 진출할 수 있었으며, 또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견인하면서 세계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초강대국이 됐지. 구소련 역시 미국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공산주의 국가들의 종주국으로서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지. 비록 소련의 공산주의 실험이 70년 만에 실패로 끝나며 1991년 공중분해되어 혁명 이전의 러시아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구소련은 20세기에 성공한 나라 중 하나였음이 분명해. 도이칠란트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새롭게 태어났는데,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을 건설하는 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유럽 단일 통화인 유로를 출범시킨 주역이 됐지. 평화와 공존이라는 대원칙 아래 이웃나라와 세계의 신뢰를 쌓으면서 서유럽에서 가장 탄탄하고 풍요로운 경제를 이룩한 나라야. 마지막으로 일본은 20세기에 성공한 나라 가운데 매우 독특한 곳으로 손꼽혀. 앞서 얘기한 미국, 구소련, 도이칠란트는 과거 수백 년간 세계를 주도해온 서양 나라에 속하는 반면, 일본은 1853년까지 유럽, 즉 서양과 아무런 관계없이 순수 동양의 나라로서 세계 경제대국까지 성장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야.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한결같은 목표는 서양을 따라잡는 것이었어. 이러한 목표 아래 일본 지도층과 국민은 힘을 합쳐 달렸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됐지. 그러나 20세기가 저물면서 일본 경제는 심각한 불황으로 고통받으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21세기를 맞이하게 됐어. 잘 나가던 나라 일본이 경기 침체에 빠진 거야. 일본이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중 첫 번째로 일본이 세계 제1의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때문이야.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에 따라서 고령화 정도를 나눌 수 있는데, 7% 이상은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부르고 있어. 그럼 일본의 인구 비율은 어때? 일본은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무려 30%에 가까운데 OECD 국가 중 고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야. 그럼 일본이 초고령화라는 늪에 빠지게 된 원인은 뭘까? 우선 현대의학의 발전과 복지 혜택 등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졌어. 일본의 평균 수명은 전 세계에서 아주 높은 수준이기도 해. 반면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2024년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어. 여기에 일본의 폐쇄적인 이민 정책도 초고령화에 한몫했지. 유럽 같은 경우 부족한 노동력과 젊은 인구층을 이민자들로 보충하면서 고령화의 속도를 늦췄지만, 일본은 단일 민족을 중요시하면서 이민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거든. 그리고 일명 단카이 세대라고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이 되면서 초고령화를 촉진시켰지. 초고령화 사회라는 건 은퇴해 일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의 비율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이야. 평생 사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 연금과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겨. 일을 해서 세금을 내는 젊은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연금과 의료 서비스 등에 들어가는 국가 지출이 계속 늘어나게 돼. 그렇다고 이미 약속된 연금이나 복지 혜택을 갑자기 대폭 줄일 수도 없잖아. 그래서 일본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 즉 빚을 내서 해결해왔어. 이런 상황이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되면서 일본의 국가 부채는 계속 쌓여 현재 GDP의 236%를 기록하게 된 거야.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자 일본 국민 전체가 먹지도 입지도 않고 2년 반 가까이 번 돈을 모조리 빚 갚는 데 써야 할 만큼 엄청난 수준이라고 해. 두 번째로는 초고령화와 함께 일본의 저축 문화를 경기 침체 원인으로 꼽을 수 있어. 저축? 저축은 좋은 거 아니야?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야. 돈이라는 말이 돈다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돈은 끊임없이 돌고 돌아야 그 가치가 있어. 한 군데 쌓여 있으면 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지. 그럼 저축을 하지 말란 말이야? 그건 아니야.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하면 은행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사람이 공장도 짓고 사업도 해서 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 문제는 국민들이 저축만 하고 소비를 하지 않을 때 발생해. 국민들이 돈 쓰기를 줄이면 회사는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생산을 줄이고 생산이 줄면 인력도 남게 돼. 남은 인력은 결국 해고당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일본이 겪었던 불경기의 성격이 바로 이런 식이었어. 돈은 넘치는데 돌지 않아. 일본 정부는 1990년대 들어 불경기가 심각해지자 국민 소비를 촉진하려 했는데 그 방법 중 우리에게도 익숙한 정책이 있었어. 바로 소비 쿠폰이야. 돈이 아닌 쿠폰으로 나누어주고 유효기간 안에 쓰도록 하자는 거였지. 하지만 일본 사람들의 반응은 정부의 예상과 전혀 달랐어. 소비 쿠폰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저축해야죠. 쿠폰은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는데요? 다 방법이 있어요. 소비 쿠폰을 중고거래로 싸게 팔고 그 돈을 은행에 저축하면 되죠. 정부가 제발 돈 좀 쓰라고 푼 소비 쿠폰을 수수료를 떼더라도 돈으로 바꿔 다시 은행에 저축하겠다는 거야. 일본인의 근검절약 정신과 높은 저축률은 1980년대까지 일본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었으나 불경기가 계속되는 1990년대에는 피가 돌지 않는 몸처럼 돈이 돌지 않아 시장은 빈혈에 걸리게 된 거지. 일본인의 미덕인 저축, 절약 정신이 일본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된 거야. 일본의 경기 침체 원인 세 번째로 일본의 경직된 사회 구조를 꼽기도 해.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래 엘리트 관료 중심의 체제가 굳어졌고 도쿄 대학 등 최고 명문 대학 출신의 수재들이 관료 대부분을 차지했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나라로 만드는 긍지와 자부심이야. 자연스레 고급 관료들의 의식 속에는 우월감이 가득했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도해줘야 하는 대상으로 봤어. 이들은 국가 경제의 틀을 짜고 계획을 세우며 기술까지 기업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국가 경제를 이끌었지. 이른바 엘리트 관료주의 아래 기업과 국민은 그저 관료들의 지도에 따라 열심히 일만 하면 됐어.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시대가 변하면서 책상에 앉아있는 관리보다 세계 경제 한복판에서 뛰는 기업이 모든 면에서 앞서게 된 거야. 이쪽으로 가야 해! 감히 우리 말을 따르지 않고 기업이 멋대로 굴어? 엘리트 관료들이 순순히 주도권을 넘겨줄 리 없었지. 각종 규제라는 방법으로 기업들을 휘어잡으려 하면서 관료주의와 기업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진 거야. 우리가 없었다면 오늘의 일본이 있었겠어? 개혁이 시급한 현실에서도 엘리트 관료주의는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일본 경제 발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여기에 더해 일본의 기업 문화도 침체 원인으로 손꼽히는데 바로 회사는 가정이라는 일본식 사고야. 가족 같은 회사 그런 건가? 맞아. 사실 회사와 노동자는 엄연히 노동과 임금을 맞바꾸는 계약관계로 이루어졌는데 일본의 회사들은 사장을 아버지, 상사를 형님, 부하를 동생처럼 생각하는 가족 개념을 도입했지. 이러한 가족 개념으로 직장을 떠도는 노동자를 단단히 붙잡고 한 직장에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회사 인간을 만들었어. 회사가 잘 되어야 내가 잘 된다. 이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집안이 어려울 때 남의 일처럼 외면하지 못하듯이 회사가 어려울 때 힘을 합쳐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회사가 쓰러질 위기입니다. 청사가 될 때까지 월급을 받지 않을게요. 또 가정에서 가족을 쫓아낼 수 없듯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평생 고용을 보장해 안심하고 회사에 모든 힘을 쏟도록 한 거야. 여기에 더해 가정에서는 능력이 모자라도 나이 든 사람이 윗사람인 것처럼 능력보다는 나이나 근무한 횟수로 위아래 서열을 정하는 연공서열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지. 이러한 문화는 회사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며 안심하고 열심히 근무하도록 해주었지만 1990년대 글로벌 시대 세계 무역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본 경제에 발목을 잡았어. 평생 고용을 보장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인력을 해고하지 못하고 봉급은 그대로 나가니 비용 낭비가 심했지. 또 능력이 없어도 근속기간으로 서열을 정하다 보니 능률이 떨어지고 실력 있는 젊은 사람들의 의욕이 꺾여버리기도 했지. 다운사이징, 아웃소싱 등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있을 때에도 일본은 강 건너 불구경한 듯 지켜볼 뿐이었어. 그러다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경제가 불안해졌고 국제무역전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비 절감이 절실해진 거지. 하지만 이미 수십 년간 이어온 일본의 기업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었고 일본 노동시장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일본 침체 원인 중 하나가 된 거야.
흔히 1990년부터 2020년대까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는데 초고령 화사회, 저축문화, 그리고 일본의 경직된 사회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일본의 장기 불황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지. 일본은 다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일본인 특유의 성실하고 근면한 특성은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질서 있고 절도 있게 서서히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야.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게다가 위축된 소비 심리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소비 쿠폰 정책까지 일본이 겪었던 상황과 놀랍도록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 구독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줘.